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네,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아름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로 PK 권력 교체가 현실화될지 또 지방의회 권력은 재편될지 정치권은 사활을 걸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관심도 북돋을 겸 아주 초급에 해당하는 선거 상식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받는 투표 용지는 총 몇 장일까요? 다 또 표정이... 지금 7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네요. 총 7장이죠. 무슨 종이를 받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이고요.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4표이고 그 외 지역은 7장인데요.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도의원, 또 이제 시군의원이 되는 기초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의원, 또 비례대표 기초의원, 그리고 또 이제 교육감 선거 있죠. 이렇게 7장이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올해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어렵죠. 이제 하던 군민이기 때문에. 하던 군민. 군민으로서 누굴 찍어야 되나 보면 먼저 경남 도지사 딱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동 군이니까 하동 군수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에 보내야 되니까 하동 출신의 도의원 한 명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군의에 있으니까 하동 군의원 한 명 찍어야 돼. 이 4명이 다 찍잖아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이제 찍어야 되니까 도의원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다. 경남 전체로서. 그다음에 또 군의원 누구 또 비례대표 뽑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 교육감을 누가 찍을까. 이러면 딱 7명이죠. 그러니까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그 7명을 누굴 뽑을지 이제 마음속에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8장 받는 지역도 있어요. 의원님 어딘지 아시죠? 우리 길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도지사 출마로 이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8장을 이렇게 받게 되죠. 아마 이 김경수 후보가 나간 그 자리에는 이제 여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 비서관을 했던 김종호 비서관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을 했던 정영두 행정관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저와 같이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김민주청년회 회장을 지냈던 현재 김해 시의원을 하고 있는 이강희 시의원이 또 준비를 하고요. 또 야권에서는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역 도의원인 서종길 도의원이 아마 준비를 하는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좀 맹망가가 야당에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역가에서는 좀 돌고 있고 하여튼 이 두 곳이 이곳이 김태희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두 도지사 후보의 대리전 양상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국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누가 어떤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선거, 진짜 누군지 모르고 누굴 뽑지 하다가 어디 찍지 가장 고민이 되는 그 투표용지는 아마 교육감 투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은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산 집행권에 인사권을 가지고요. 또 경남의 교육 환경을 좌우하는 교육수장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깜깜이 선거 우려를 달고 다니는 선거. 이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면 교육의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알고 뽑자 교육감입니다. 지금까지 그 경남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이 총 4분이에요. 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 차재원 전 정교조 경남지부장, 그리고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 이효환 전 창녕제일고교장, 그리고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 이렇게 4명이 후보로 나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박종훈 현 교육감이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죠. 네, 교육감은 정당 공천과는 전혀 무관하죠? 예, 교육감 선거 깜깜이 선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교육감 선거의 방식이 계속 이래 바뀌어져 왔습니다. 과거 이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나서는
교육위원회라는 데서 간선제로 뽑다가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들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좀 확대해서 선거를 하다가 2008년도부터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는데요. 교육경력 3년 이상 네. 그리고 후보 등록 당일로부터 1년간 정당에 가입한 지 않은 자로서 네. 이 경력자가 이제 피선거권이 부여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면 내가 기호 몇 번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호는 어떻게 정해요? 기호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 기준이요? 예. 네. 그동안에는 이제 이 가나다 순으로 아, 이 이름 기온이 순으로. 네. 예, 이름 순으로 이래 나왔고 그다음에 추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상을 잘 만났거나 추첨을 잘하면 황씨 이런 분들은 당선되는. 속상하네요. 그래서 그런데. 로또 선거라는 네.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순환 배정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 선거마다 네. 용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호로 인해 가지고 네. 또는 조상 탓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은 합리적으로 좀 배정이 됐죠. 그렇군요. 또 여러분 이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교육감 선거는 뭐 이렇게 후보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보수 진영 후보다, 진보 진영 후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영 내 후보 단일화가 항상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선거 상황은 좀 어떤가요? 범보수 후보군으로는 이호환, 박성호, 김선유 후보 이렇게 3명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그 경남 좋은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가 이호환 예비 후보를 범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했는데요. 좋은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 그러니까 즉 줄여서 이제 교추본이라고 좀 흔히 칭하는데 이 교추본은 정교조 반대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파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조직된 기구고요. 이후에 이제 교추본은 이호환 예비 후보가 이제 정교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이호환, 박성호 후보 간의 재단이라 또 이 추진을 또 제안을 했는데 이호환 예비 후보는 또 이 제안이 불만스럽죠.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른 후보들도 근데 역시 교추본의 단일화 추진에는 좀 개입하지 않겠다고 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보수 진영은 어떻게든 좀 한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좀 그 1대1 구도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하지만 경남 교추본의 주도로는 좀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지금 여전히 삐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 진영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난 2월에 그 안종복 경남 민해총 이사장하고 차재원 전 정교조 경남 지부장하고는 일단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재원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출마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 박정훈 현 교육감하고 이 차재원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약간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 후보자 간에 이제 접촉은 몇 번 있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합의점을 도출했는지 또는 이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하고요. 네. 지난 2014년도에 전국의 17곳의 네. 교육감 선거에서 13곳이 진보 측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가 다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보수 측은 단 한 곳도 후보 단일을 이루지 못했고 단일 후보를 나오질 못했습니다. 보수 측이 당선된 곳은 대구, 경북, 울산, 대전 이 네 곳에 당선이 되었는데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진보 측이 당선됐으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측에서도 좀 지난 선거의 반면 교사로 삼면서 이 후보 단일화를 좀 해보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경남이 이제 박성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대구, 경북 또 울산 네. 이 경남과 5곳을 공동 선대부를 좀 꾸리자. 그리고 여기에 선대본부를 만들고 선대위원장으로 한교안 전 총리를 좀 이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보수 측도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교육감 선거가 특히 경남도 예측 불허의 선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이걸 중요시 여긴다는 건 그만큼 뭐 우리 진영이 꼭 이겨야 돼, 승리를 해야 돼 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교육감 선거인데 뭐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 논리는 사실은 교육에서만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이제 어떤 자기의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보니 이
그 사람 자체가 가진 철학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수 쪽 뭐 교육감이나 진보 쪽 교육감이 이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약간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4년에 한 번씩 바뀐다면 학부모들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합의한 어떤 큰 장기적인 방향을 잡고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 정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양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진보냐 보수냐하고의 그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이분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관해서 다양한 사고와 또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게 진보냐 보수냐, 그러니까 흑 아니면 백이냐라는 정책 싸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4만도 있고 4안도 있고 5안도 있는데 이런 진보냐 보수냐 이분법이 교육 정책에서는 좀 적합하지는 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교육만큼 오밀조밀한 게 없거든요, 사실.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별, 시기별, 대상별, 뭐 과정별 모든 것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든요. 단계별이 많고 거쳐야 되는 과정도 많고 협의할 사정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진보냐 보수냐 진보 측 사람이 뭐 이 교육을 잡아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프레임에서는요. 그 방식은 뭐 단일화 과정은 존중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념 싸움으로는 우리 예전에 홍준표 전 도지사 왔을 때 무상급식 갖고 얼마나 한동안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의 면면을 보고 싶지만 사실 그 뭐 진보 진영이다, 보수 진영이다 그 진영에 속한 후보들의 정책이 좀 비슷비슷하기는 하잖아요. 개개인별로 확연히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뭐 특목고 문제라든지 창원 뭐 국제학교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정교조 합법화 문제라든지 또 학생 인권 조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입했던 혁신학교 우리 경남에서는 이제 현공학교라는 이름으로 50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점이 이제 보수 측의 정책과 또 진보 측의 정책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지난 2014년 선거를 잠깐 돌아볼까요?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고영진 후보, 권정호 후보, 박종훈 후보 이렇게 보수 중도 진보인 것 같은 그런 구도로 붙었었어요. 결국은 박종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이 공약들이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이가 조금 있었던 거네요. 네. 이 세 분은 이제 14대하고 15대 때 다 세 분이 다 이렇게 맞붙었죠. 맞붙었고 선거 때마다 이제 수성이냐 탈환이냐의 이런 양상이었는데요. 보수 성향의 고용진 교육감이 이제 중도 성향의 권정호 교육감 자리를 탈환을 했었고요. 이후에 또 이제 고용진 교육감은 현 박종훈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고요. 지난 선거 때는 좀 선거 전 내내 이제 이념 성향과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고 수월성 교육이냐 평준화 교육이냐 이런 교육 정책들도 후보 간에 큰 차이를 보였었죠. 그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분이 당선된 지역이 6군데였거든요. 네. 근데 2014년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선거구에서 13개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비율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 이 결과를 좀 해석을 하자면 물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푼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특목고나 일제고사를 아이들에게 입시 교육의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그런 입시 경쟁을 뚫고 살았지만 내 아이만큼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변화, 어쨌든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이제 그 소망이 진보 교육감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방금 변호사님이 우리는 그런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렀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말자고 말씀하시는데 닭살이 싹 갑자기 수능이 생각나면서 닭살이 싹 네, 돋았어요.
아,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진짜 그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 뭐 지난번 선거는 무상급식 같은 큰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별로 이슈가 없어 보여요.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그 무상급식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양 진영이 대립을 보이는 그런 큰 이슈는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는 뭐 이런 이슈가 크게 두드러지는 건 없는데요. 굳이 이제 진보와 보수 후보 간의 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슈를 보면은 이제 학생 인권 조례하고 네. 또 이제 최근에 창원 국제학교 설립 문제가 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국제학교 설립은 이제 보수 쪽 후보인 박성호 후보와 이유한 후보가 찬성의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좀 중도 보수 중에서 중도 보수 성향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겠죠. 김선유 후보는 이제 신중론을 보이는 반면에 좀 진보 쪽에 이제 차재현 후보와 또 박정훈 교육감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학생인권 조례는 이제 보수 쪽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이제 박성호 예비 후보가 박정훈 교육감이 만들겠다는 이 학생인권 조례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그에 맞서는 이제 교권 조례 보호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제대로 된 학교의 이 현장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와 관련된 정책들도 시급하다는 게 이제 박 후보의 주장이죠. 둘 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양쪽을 다 만들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 지금 현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에 관련돼 이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인권이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건강권이나 교육복지권은 충분히 챙겨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사에는 교권 침해, 교권 보호 조례는 이렇게 타당한 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그것도 준비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산실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굉장히 선생님 무시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양쪽 사이에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나 갈 것이 정반합을 잘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반대, 뭐 교권 뭐 보호 조례는 반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합의 과정이니까요. 보수 측 이제 후보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학생 인권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은 네. 이제 기독교에서 좀 반대하고 있는 그 성소수자의 문제라든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성소수자 문제 관련되면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헌법적 가치로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결정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네. 좀 있어가지고 보수 쪽 후보들이 쉽게 이제 그걸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목받을 정책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없다 보니까 그럼 후보들이 좀 이런 정책을 내면 관심도 끌고 또 우리 교육의 비전을 만드는 데도 좀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박미 변호사님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아까 학부모의 입장으로 학부모로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할 얘기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요. 네. 제가 창원 시내에서 애를 키우다가 저는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가서 지금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는 전교생이 70명이 안 되는 되게 조그마한 학교를 다니는데요. 학교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학교에 학생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 이유가 이제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면 이제 중학교 가서 학습에 대한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시골 학교에서 이제 시내 학교로 다 나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생이 적은데 학년이 올라가면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심각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사교육 좀 안 받아도 되게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교사를 좀 실력 있는 분들로 보강을 해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특목고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공부하는 거는 명문대 가는 게 지금 지상 과제 아닙니까? 특수 목적이 아니고 일반 목적이에요. 모든 고등학교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영역에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특목고로 몰리는 현상을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급식에서도 저는 그 GMO 식품 들어가지 않은 것부터 유기농 식품까지 이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들 먹거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인권 문제도 나오는데 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좀 학교에서 기본적인 인권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만 뭐 욕설하지 마, 친구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 이래갖고 안 돼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다 욕설 쓰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 교사하고 다 똑같이 이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알바를 하든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하든 어쨌든 노동자로서 제일 먼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저는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 인권에 관한 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일단 학생 수가 적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죄송스럽네요. 제가 출산율 제고에 상승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네.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전국의 교육 정책들이 이 직선으로 하기 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네. 뭐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이 좀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경남에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도민 현장에도 나오는 경남의 정신인 이제 족식 선생과 관련된 또는 뭐 항토사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네. 교재를 지역에 좀 만들어가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목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특목고를 만들 것이 아니라 아이들 특성에 맞는 예,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진로에 대한 메뉴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얘기하셨는데 교육감 이번에 되신 분은 조금 시와 군 단위에 대한 교육 정책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반기에 하동 군민이기 때문에 하동에 학교를 하나 만들거든요. 네. 그게 바로 농땡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을 가르치는 주말 학교인데요. 네. 그러니까 시와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이 사교육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군 단위는 거의 다 학원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기회 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거라면 반대로 저는 정말 체험적 인간, 전인적 인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 사회에는 나중 우리는 입학 사정관이라는 게 있고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자기만의 특색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학을 가냐 마느냐가 정해질 거라 저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 단위에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더 뛰어놀아야 됩니다. 더욱더 더 많은 체험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이 바탕을 마련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에서 꼭 이런 주말 학교든지 학부형들 그다음에 지역적 특색까지도 갖춰가지고 얼만큼 잘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그 교육 정책도 꼭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만이라도 좀 실현이 되면 그죠? 정말 경남 교육은 다르다. 이런 평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참 교육감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교육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만큼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모든 유권자들이 인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현 정부 들어서 교육감의 권한이 더 강화될 거라고 들었어요. 네,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이제 시도교육청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을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작년에 이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라는 게 개최가 됐는데요. 거기서 얘기 나온 게 재정 지원 사업을 개편을 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교육청의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좀 강화해주자라는 얘기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 자체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지방분권 정책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부 장관이 배정하는 그 특별 교부금 비율도 이제 전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교부금을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사권도 강화가 되는 건데요. 과장급 이상 인사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권과 인사권 이 두 개의 축은 상당한 그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교육 자체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변화가 더딘 곳이 교육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변하는데 학교가 안 변하면 교육에는 미래가 없겠죠. 아이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교육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은 오롯이 3,188명의 하청 노동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또 원청인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모두가 이 대규모 집단 임금 체불 사태에 책임감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고통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줄줄이 오르는 생활 물가에 고용 쇼크, 실업 대란. 가뜩이나 팍팍한데 기업이 무너지고 일할 곳이 사라진다면 그 막막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노동자는 일하고 싶다입니다. GM 사태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실업 대란이 오는 거 아니지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요. 먼저 노사 합의한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23일에 이제 노사 합의로 한국 GM은 법정 관리 위기를 일단은 모면을 했는데요. 노사 합의안을 좀 살펴보면 우선 올해 임금 인상은 없고요. 네. 성과금 역시 미지급입니다. 그 미래발전 전망과 관련해서는 부평공장에는 2019년부터 신차 SUV를 그리고 창원공장에는 2022년부터 신차 CUV 생산을 개시한다는 것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의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80명의 군산공장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퇴직 재권유라든가 전환 배치 등을 하기로 했고요. 임금도 그렇고 군산공장 폐쇄 문제는 노조가 좀 많이 양보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죠. 네. 네, 이제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M에 있는 안만 그 총괄 사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그 회장을 만나서 신규 투입할 자금과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GM이 총 7조 7천억을 이제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GM이 투입 자금이 원래 5조 5천억이었는데 1조 4천억이 늘어난 6조 9천억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도 투자금을 5천억에서 3천억이 늘어난 8천억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GM이 한국 GM한테 이제 빌려준 돈 3조 원, 3조 원을 출자 전환을 해서요. 그 자본금으로 그걸 3조를 돌리고 그러면은 한국 GM은 한 해 2천억 정도의 이제 이자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이제 한국 GM은 2조 5천억 정도의 적자가 쌓여 있고요. 하지만 이번 대규모 투자로서 이제 한국 GM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산업은행 측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이제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비토건이라는 거고 하나는 10년 안에는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철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 두 가지를 약속해 달라라는 건데 이 비토건이 뭐냐면 이제 2002년에 글로벌 GM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당시에도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인데요. 회사의 이제 자본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어쨌든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회사의 중요 자산을 매각할 때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비토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그 산업은행이 이제 그 GM의 2대 주주로서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2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토건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글로벌 그러니까 그 한국 GM이 갑자기 이제 증자를 해버렸어요. 유상 증자를 해가지고 산업은행의 지분이 17%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토건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돼서 무마가 됐는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GM의 차입금을 이제 출자 전환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산업은행의 지분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분권과 상관없이 비토건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2002년에 그 GM에서 들어올 때 우리는 15년 안에는 철수를 안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15년이 지난 2017년 연말에 철수 선언을 바로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1월에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M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약속을 칼같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그 1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년은 보장을 해줘야 정부에서 지금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GM이 이제 뭐 약속을 칼같이 지켰는데 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GM은 이 근로자의 노동자를 이 불문을 해가지고 각국의 공적 자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금융위기 사태 때 2009년도에 미국의 공적 자금을 받아가지고 기사에서 살아난 이 기업인데요. 네. 정부에서 그렇게 곤혹스럽게 이 GM에 대해서 까다롭게 조건을 거는 이유는 그동안 이 GM이 세계 각국에서 이런 형태의 좀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토건이라든지 또 10년 내에 출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이래 안심을 하지 못하는 이제 사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네. GM이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한 100여 년 동안 그 공장 폐쇄를 한다든지 이전한 게 120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네요. 부지런하네요. 공장을 짓고 옮기고 철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에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받은 받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 협상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어쨌든 진통 끝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창원 GM 노동자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작년부터 그 GM 본사 차원의 그 신규 차종 생산 물량이 배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현장마다 위기감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 창원 공장은 이제 최근 소형차의 그 해외 판매 부진으로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노사 합의 소식에 1차 고비를 좀 넘겼다라는 좀 약간의 안도 분위기가 있죠. 네.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창원 공장에는 정규직이 2,200명이고요. 사내 도급업체 종사자 등 모두 3,2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공장에 납품하는 부산 경남 지역의 1차 협력업체만 150곳 이상이니까요. 만약에 GM이 철수했다면 수만 명이 이제 생계가 위험했던 그 1차 고비를 이제 잠깐 넘긴 거고요. 뭐 한국 GM이 노사 합의에 뭐 그래도 한 고비를 넘겼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비정규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월 말에 해고된 한국주행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4월 23일 노사의 극적 타결로 가까스로 법정 관리 위기를 넘긴 한국 GM.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배제된 합의안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한국 GM 창원 공장에는 대법원에서 2번에 걸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정규직 일하는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인데 회사는 대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줄기차게 불법 파견 문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상황, 적반하장인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에서 천막 농성을 한 지 170여일. 공장에서 쫓겨난 65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이곳 컨테이너에서 여전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죠. 작년 11월 말부터 유급대기를 하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2월 1일부로 해고가 됐습니다. 우리 비정규직들은 주말 그리고 일과 외 잔업 전부 다 가서 일하고 회사가 바쁘면 바쁜 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일이 없어지니까 먼저 나가라는 거죠. 이거 너무 부당하잖아요. 다시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하고 평범하게 퇴근하면 집에서 쉬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 평범한 생활이 이제 점점 그리워지네요. 어디 맨날 라면이고.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행복해라. 또 컵라면으로 해결하는 한 끼. 가슴 밑바닥의 허기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나요? 이런 진짜. 퍼포먼스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우리가 안 투명 보이는가 봐. 인간이냐. 이제 보면 막 남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정규직 덜러비 같이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댈 때는 정부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비정규직이 해고 안 당하고 정규직으로 고용됐으면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잖아.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사회가 안고 가기에는 버거운가,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모든 걸 바친 일터로 돌아갈 날이 어서 빨리 오길.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한낱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해고 노동자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비정규직도 근로자고 국민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힘드실지 그 마음이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GM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뭐 대법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 2월에도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2013년에 그 사내 하청업체 대표이사들하고 또 한국 GM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았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이게 별 시정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창원 그 GM에 있는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 5분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해서 이게 2016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거의 유사한 소송이 또 올해에도 판결이 있었고. 근데 이 소송은 계속 2차, 3차 계속 중인데 막상 이게 고용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 불법 파견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파견 근로가 아니고 도급이라는 주장을 또 항상 해요. 그래서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놓고 사실 일반인들이 보시거나 공장 안에서 막상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두 개 말장난처럼 보이거든요. 도급, 파견,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실제 직접 고용이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하청에서 특히 사내 하청이 제일 문제죠. 사내 하청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좀 불법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내렸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지 않아도 뭐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나는 해고할 거야 이렇게 GM처럼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간접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력은 없죠.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 부품 산업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다단계 하청, 하도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근데 작년에 12월에 그 한국 GM 지부가 그 아웃소싱 업무를 이제 정규직에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결정을 사측과 합의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GM의 노동자들도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약자일 수 있는데요. 근데 하청업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이 약자 중에서도 최고 약자이죠, 지금 상황이. 지난해 말 12월 11일부터 해서 올해 1월 19일까지 그 고용노동부가 창원 공장의 불법 파견 문제를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근로 감독을 하면서 이게 행여나 이제 지금쯤 결과가 나올까 했는데 여전히 지금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이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결과 발표하라라고 촉구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성명서도 내시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GM이 그 철수한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었고 공장 폐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하고의 이제 자금 지원 문제도 계속 협상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일련의 정황을 감안을 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좀 미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각 부처에서 일을 하실 때 물론 그런 주변 정세라든지 정치적인 요건도 중요하지만
그냥 본연의 직무에만 충실하셔서 그냥 원래의 스케줄대로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통상적으로 지금 그 발표할 시기는 제가 볼 때 넘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요, 이번 노사 합의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했고 또 해고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한국 GM의 더 성숙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고용시장을 더 불안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조선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성동조선, STX 조선해양 이렇게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경남의 참 많은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 창원시 진해구하고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 이렇게 4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지난 1년간 경남의 조선업 피보험자는 2만 2천 명이 감소했는데요. 네. 피보험자 말 그대로 재배된 거니까 그 실업자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렇네요. 그 고용 위기 지역이란 말이 맞는 게요.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 거제시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6.6%거든요. 반년 만에 2배 이상이 오른 경우고요. 그 다음이 또 바로 통영입니다. 5.8%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구조조정 결과가 그대로 반영돼서 지금 거제와 통영, 뭐 부동산, 뭐 고용 상황이 급격히 모든 것이 다 악화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비단 저희가 20대 초반, 초중반만 하더라도 저희 고향 가동 친구들이 많이 조선업에 가서 일을 많이 하러 갔거든요. 용돈벌이 저는 정말 하러 기억에 가요. 남는 게 그 당시에 제 또래들이 결혼을 할 때 거제로 결혼을 정말 많이 시집을 많이 거제로요? 갔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다 신혼집이 어디야? 그러면 거제라 그랬었어요. 거제, 네. 그다음에 저는 그 동네에 개가 네. 만 원짜리 물고 다니는 많았어요. 아, 개가 10,000원짜리를. 한참 개도 호황기 10,000원짜리를 때는. 물고 네, 다닌다. 그 정도로 한참 호황일 때는. 호황이었다. 그렇죠. 저희 친척 중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다 조선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친척 형들도 다 거기 다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실업률 이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것이 된 거죠. 네. 전국에서 이 재정 잡도로 가장 높은 도시가 이제 울산과 거제였거든요. 경남의 강남 뭐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제가 이 조선소마다 이제 불이 꺼지고 있고 또 작업하던 이 진짜 조선소가 불 다 켜가지고 야간 자락까지 하던 그 조선소가 이제 불이 꺼지가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이 경제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의 이제 그 법정 절차도 그렇고 구조조정에서는 항상 채권단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채권단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채권자단 입장에서는 그 이제 그 자기들의 채권을 최대한 그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항상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업을 살리는데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부가 그 상황에서 사실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채권자단에게 모든 칼자루를 쥐어주고 그거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다. 그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공적 개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 제가 방송에서 2년간 5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들어볼게요. 구조조정을 하는 집단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거 바로 네. 채권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은행 이런 데 구조조정 해줘야 되는 거죠. 하여간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낙하산 와가지고 조선업의 경영 한 번도 해보지 없는 사람이 와서 비리 저지르고 분식 해결을 하고 또 과장은 또 수백억 대를 가고 쟁쟁해서 나가고 이 고스란히 모든 피해는 노동자들 다 온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생계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안정자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대부 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좋아요, 좋은데 근로자들이 무엇보다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자리 정상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만 수요라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좀 투자 활성화 유도라든가 또 이제 좀 업종에 대한 부양 정책이 좀 이런 대책이 좀 병행이 돼야 하고요. 자금만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협력업체들의 좀 사정을 고려한 대책도 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좀 목소리를 좀 귀를 좀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2000년 이후에 15번의 추경이 있었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이 추경이 꼼꼼히 팽성되거나 이런 사례가 이제 없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용 뭐 선심세기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이제 녹게 되고 그 노동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고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입니다. 네. 경남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흐림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또 지원 대책 설명회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고용 시장에 들이운 먹구름이 빨리 거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네 분의 대표 패널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감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건강한 노동 환경은 행복의 첫 조건이죠. 하지만 우리 고용 시장의 현실은 저녁에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 살 돈이 더 중요하단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고 절박합니다. 구조조정의 다른 말은 해고이고 해고는 노동자에게 곧 죽음이라는 노동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350만 경남도민이 감시자들이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